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다만 오늘은요, 글로벌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어제 계속 들으셨을 엔스로픽 쇼크의 여진, 여기에 AMD 실적 쇼크 속에서 미국 반도체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소위 고밸류 종목들이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증시 지수 자체는요, 순환매 속에서 전통 산업이 좀 올라가면서 비교적 양호했지만 글로벌 한국 증시 지표들은 간밤 흔들렸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강했던 태양광주,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강세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매출에 힘입어서 호실적 속에서 10%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중에서 반도체로 함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요, 어제 삼성전자 새로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합니다. 연초 대비 시가총액은요, 240조 원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이제는 보이시듯이 1,000조 전자가 된 삼성전자. 이번 주 특징 섹터 흐름을 보면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주 힘이 현재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주 월요일에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화요일에는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어제 차익에 대한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반도체가 말 그대로 숨만 고르는 사이 다른 섹터로 훈기가 퍼지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이 역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 이런 증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강조를 해드렸듯 간밤 미증시 그림이 다소 흐릿하죠. AMD 실적 자체는 예상을 상회했지만 중국 매출을 포함하고도 시장이 은근 기대한 위스퍼 넘버, 심리적 가이드라인을 넘기지 못하자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간밤 17% 급락합니다. 여기에 엔트로픽 쇼크까지 더해지면서 메모리주도 마감을 밀리면서 하게 되는데요. 마이크론이 9.4% 하락 마감했고요. 샌디스크도 무려 15%나 빠집니다. 기술주 약세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국내 자산 간밤에 마찬가지로 크게 밀립니다. EWI ETF 3.2% 하락 마감했고요. 6시 마감한 야간 선물도 4% 빠진 가운데 런던 증권거래소 LSE에 상장된 삼성전자 DGR도 마찬가지로 3% 가까이 밀립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분위기는 약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중 저점 매수가 가동되는지가 마찬가지로 오늘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장 마감 이후에는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수치, 헤드라인 수치 자체는 예상을 모두 상회했고요. 지난 4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9%가량 웃돌았습니다. 눈에 띄는 건 케이펙스 자본 지출, 얼마나 투자를 했고 또 얼마나 투자를 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4분기 이 케이펙스 예상치가 281억 7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를 크게 웃도는 914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올해 전망도 대단합니다. 예상치가 1,195억 달러 수준인데 보시듯이 1,750억에서 1,85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을 합니다. 지출, 투자가 더 커졌다는 맥락에서 발표 직후에는 알파벳 시간의 거래에서 8%까지 급락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케이펙스는 결국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의미하는데 늘어난 이 지출의 의미, 즉 지출이 늘어도 구글은 클라우드가 양호하니 수익화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쪽과 역시나 늘어난 지출은 부담이라는 시장의 이 두 논리가 작용을 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컨퍼런스 콜을 소화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방향성을 전환했고요. 현재는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담당하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본 지출이 늘어났다, 투자가 늘어났다는 건 결국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파벳 실적이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의 하방을 좀 지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도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다시 섹터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요. 앞서 특징 섹터에서도 잠깐 확인해 보셨듯이 어제 재생에너지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태양광주는요, 일단 미국의 엔페이즈 에너지에 호실적인 영향을 줬고요. 여기에 머스크 테마로도 부각이 됩니다. 지난 다보스 포럼 당시의 발언을 좀 복기해 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태양광이 과소평가가 됐다는 발언과 함께 태양광 패널의 완제품부터 공급망 전반을 통합해서 연간 100기가와트의 태양전지 생산 달성을 목표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 야심에는 바로 이 태양광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여기 어제 장중 이런 내용들도 함께 부각이 됩니다.
보시듯이 함께 확인해 보시면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민영 언론사 시나파이낸스, 머스크 팀이 최근에 여러 중국 태양광 기업들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키워드가 보이는데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실리콘 다음 세대, 차세대 태양광 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내 관련주는 하나솔루션인데요. 그렇게 어제 하나솔루션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다른 태양광주도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 앞서 확인해본 머스크의 발언처럼 테슬라가 자체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면 국내 업체들에게는 위협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증권가 평가도 함께 연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자체 밸류체인 구축은 비현실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언급했는데 기술력 부재와 함께 낮은 수익성, 여기에 미국에서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태양광 조인트 벤처 설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오히려 강조를 하고요. KB증권도 마찬가지로 태양광 기술력이 부족하나 테슬라는 이 이름에서 오는 프리미엄 때문에 판매는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한국 업체에게 위협이 된다면 이건 2에서 3년 뒤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까지 내놨는데요. 자, 이와 함께 국내 업체들은요. K에너지 동맹 강화로 한편 대응을 해나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 하나큐셀과 함께 1조 원대 대규모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뉴스는 결국 ESS 테마 2차 전지 수급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런 유기적인 흐름 속에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잠시 후 전문가에게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차원에서의 오늘장 체크 포인트 바로 실적입니다. 어제 에코프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룹주 내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에코프로 HN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실적 발표도 함께 체크를 해보고요. 원전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미투자 첫 단추로 원전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 내에서 원전 건설을 요구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어제 원전주 수급이 자극이 됐죠. 원전 건설에 금융 지원까지 해달라는 맥락인데 여기서의 포인트, 미국이 이에 일환으로 원전 프로젝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지는 않을지 여기에 작년부터 관측이 나왔던 다만 아직 좀 지지부진한 웨스팅하우스와의 조인트 벤처 합작법인 정례화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등이 부각이 될 가능성 등등등의 신호들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어제 주가 반응이 좀 격했던 거고요. 만약 실제로 앞서 언급해드렸던 포인트들의 디테일이 향후 구체화가 된다면 이건 또 한 번 원전주 수급 자극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뉴스들은 계속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여야가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달 내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관보 개제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국회 움직임도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기술주가 좀 흔들리면서 비교적 묻힌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간밤 미국과 이란, 미국과 중국 관련된 여러 국제정세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요. 미국과의 핵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 속에서 국제유가가 한때 3% 급등했으나 이란 측에서 대화를 재확인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1.8%대로 줄여 나갔고요. 미중 정상은 통화를 진행했다는 점도 오늘장 투자에 있어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 선물 4% 하락, 오늘 출발에 대한 고민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황희연 팀장과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도 풀어보시죠. 네, 간밤 미증시에서 기술주가 흔들린 상황 속에서 오늘장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희연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간밤 미증시에서 네. 보이시듯이 기술주가 흔들렸습니다. 엔비디아도 2% 넘게 빠졌고 마이크론이 9% 하락에 샌디스크가 15% 밀립니다. 이런 흐름을 좀 소화하면서 6시에 마감한 야간 선물이 한 4% 정도 네. 빠졌거든요. 유동성 속에서 강했던 우리 시장. 지금 보시면 뭐 환율도 다시 오르고 있고 오늘장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얼마만큼의 영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좀 어제 어려운 질문이죠. 네.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어제도 어제 시장이 코스닥 위주로 사실 좀 좋았었고 어제도 어제지만 이제 그저께 월요일 날 하락 이후에 좀 급등이 나온 상황도 있었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나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도 아마 뭐 그런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일단 다행히도 이제 미국 시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구글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그래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구글이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좀 보합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야간 선물은 그렇지만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장 너무 우리가 월요일만큼의 그 정도의 공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은 장 초반 당연히 조금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다시 좀 선물에서도 그렇고 현물에서도 그렇고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면 케빈 헐시 지명자 되고 나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 좀 유동성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금 당연히 위험 자산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 부분 이제 변동성 국면, 뭐 원자재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사스포칼립스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거의 뭐 종말을 맞이하는 정도의 하락이다, 그런 표현을 제프리스에서 했는데, 지금 정도의 이제 변동성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상승장에서는 이번 주와 같은 파괴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사실 월요일 화요일 날 있었고, 그 희망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고, 오늘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또 매수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다다음 주에 연휴잖아요. 연휴 되면 사실 전통적으로 설 직전에는 좀 시장이 항상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이제 연휴 영향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앞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파벳 실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알파벳 실적을 보면서 딱 눈에 띄었던 게 이 KPEX라고 불리는 자본 지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간 전망을 좀 보니까 시장 예상치가 1,195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하단은 1,750억 달러, 상단은 1,85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270조 원을 네. 올해 자본 투자,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맥락으로 풀이가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프라 기업들이잖아요. 네. 메모리도 그렇고 네. 전선, 전력도 네. 그렇고 좀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부분이 사실 계속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가 뭐 빠지긴 하더라도 어제 뭐 AMD나 샌디스크도 뭐 다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런 캐펙스 투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HBM 그리고 또 더 멀게는 HBF나 낸드 쪽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더 생겨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올해 100조 정도 번다 했는데 지금 200조 이상을 보고 있고 내년에 300조까지도 벌고 있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4조씩 버는 회사입니다. 일주일에 4조씩 버는 회사라고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 코스피 사실 조금 쏠림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과거에 계속 저평가라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EPS 성장률만큼 코스피는 따라 올라온 것 정도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정말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저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도 개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맞물리면서 이제 겨우 좀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타이밍이 운 좋게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진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보지만, 근데 그렇게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낸드 쪽 밸류는 이제 겨우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 부분 잘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사실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코스피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두 종목이 같이 끌고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략에서는, 지금 포트에서는 오늘 혹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진다라고 하면 일단은 대형주는 있어야 됩니다. 대형주는 반드시 가져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다른 섹터들을 대응하는 전략들이 필요하지,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네. 개장 이후의 흐름 지켜보도록 하고요. 알파벳이 다시 또 시간에 걸어서 상승폭을 조금 줄였네요. 네.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8시 부근부터 미증시 나스닥 선물이 좀 움직일 네.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나스닥 선물 지수 방향성 보시면서 오늘장 방향성 네.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머스크만 스치면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머스크 유니버스에 해당된 키워드들 속에서 관련 테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주 급등의 배경이 바로 머스크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우주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로봇까지 이 머스크가 스친 테마들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올해 개인적으로 뭐 저도 이제 주변에서 이야기 많이 해본 결과 올해 가장 주목해야 되는 인물 중 3명 중에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머스크거든요. 나머지 2명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젠슨 왕. 요 3명이 올해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나 시장 자체가 움직일 거라고 봐요. 오늘 새벽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의심 없다라는 코멘트 하면서 좀 진정하려고 하는 그런 코멘트들을 알렸는데 계속적으로 머스크는 지난번 작년 주주총회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야 더 많은 보상안이 더 들어오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주 머스크 홀딩스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머스크가 테슬라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다 먼 미래에 대한 밸류에이션 다 땡겨오고 있기는 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그거 언제 돼?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머스크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뭔가 확신으로 점점 바뀌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시장의 방향성이 그렇고 시장이 좋은 것만 바라보는 시장이라고 봐요. 안 좋은 거는 가차없이 지금은 그냥 매도를 해버리고 좋은 거는 그쪽으로 가자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머스크 생태계에 있는 종목들, 특히 뭐 우리나라에도 관련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도 자산 배분에는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해드렸던 기술주 투자심리 위축 속에서 미국 증시 보니까 우주항공주가 흔들렸더라고요. 이건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단기적인 변수겠죠? 지금은 오늘은 뭐 단기적인 변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조금 더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지나고 이런 변동성 국면들 그다음에 자산 배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연준 의장 지명된 이후에 변동성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한 변동성이 좀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시장은 좀 안정화 찾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지금 소프트웨어 사태들 그다음에 클로드발로 인한 지금 뭐 소프트웨어 하락 이런 부분들은 작년 설 때 딥시크 사태 있었잖아요. 약간 잘 모르니까 일단 다 던지는 그런 분위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지나고 나니까 또 올랐었던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 분위기 저는 아주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요 하락폭, 뭐 이제 관련 주식들을 보유하자 분들께서는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섣불리 매도도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AI가 세상을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뭐 사실 일주일 뒤도 예상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투자자들이 잘 모르니까 일단 던지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라는 경향들이 강한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나고 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살아남는 기업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서 올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새 인물 중에 한 명이 젠스당 엔비디아 CEO라고 해주셨는데 젠스당 엔비디아 CEO가 이 소프트웨어 급락과 관련해서도 코멘트를 내놨더라고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도구이기 때문에 AI가 도구를 만들진 않을 것이다. 도구를 활용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딥스크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엄청 시장을 흔들다가는 좀 안정세를 보였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신재생 그리고 머스크 테마로 좀 돌아가 봐서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태양광 밸류체인을 좀 구축하겠다라고 언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서로 손잡으면서 K에너지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하나큐셀에 1조 원대 ESS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좀 커요.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재생에너지 쪽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이었고요. 사실 다만 전기차가 작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작년 12월 달에 한 2조 원 정도 수주 취소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2조 원 규모 크기는 합니다만 2025년 말 엔솔의 수주 잔고 보면 한 40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2조 정도 취소된 거기 때문에 엔솔의 실적 당연히 타격의 영향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막 생존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후로 고기가 저점이었고 그 이후 사실 주가는 좀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 취소될 게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대신에 또 거기를 치고 들어오는 성장 동력들이 사실 많이 있죠. ESS라던가 조금 더 먼 미래 가져가다 보면 또 로봇 배터리까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ESS나 로봇 배터리가 EV에 비하면 전기차에 비하면 사실 규모가 작은 거는 맞습니다. 여전히 10분의 1 수준이기도 하고 로봇은 더 작죠. 근데 이제 저점은 확인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향후에 뭐 이런 전기차 이런 2차 전지 배터리가 또 우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전히 성장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슬슬 하나둘씩 좀 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악재들을 보면 시장에서 악재도 사실 다 적응을 하잖아요. 다 나왔던 이야기고 더 어떻게 보면 다 캐캐 묵은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근데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은 좋은 것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월달 로봇 주식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다만 우리가 실적 대비 너무 과하게 올라갔을 때는 경계를 해야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 주식들은 당연히 변동성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실적 펀더멘탈이 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내러티브적인 요소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뭔가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이 탄탄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들도 어차피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꾸준하게 이 기업을 장기 보유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외국인 기관 입장에서는 확신에 차서 사기는 어려운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트레이딩을 하셔도 좋고, 뭐 나는 더 2차 전지 지금 더 좋아질 거다라고 믿으신 분들은 정말 사서 버티시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들은 악재는 좀 지나갔다. 다만 길게 보유하기에는 이 수급적인 영향은 좀 다릅니다. 만약에 코스닥에서 돈이 우르르 들어와서 정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코스닥인 2차 전지 주식들이 그냥 수급으로 확 밀어 올리는 거랑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좋겠지만 아직은 특별하게 본격적으로 벌어지지는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은 이제 중립 정도에서 중립 조금 더 위에 그 정도 의견으로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주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1순위를 수급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언급을 해주신 미래 모멘텀, 이 스토리를 2순위로 봐야 되나요? 오늘 하신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은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꽤 많죠. 100조 이상이고요. 그렇게 되면 미래 멀티플을 당겨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로봇 배터리도 사실 저는 여기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면 뭘 살까 다들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팔고 나갈 거면 사실 이런 거 살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뭐 은행에 있는 자금까지 들어왔다라고 보면 뭔가 떨어지면 살려고 생각들을 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업이 실적도 실적이지만 미래의 성장 동력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의 힘이라면 미래 멀티플들을 많이 땡겨올 겁니다. 다만 아직은 너무 과도하게 그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주 여기까지 함께 해봤고요. 유동성 장세 속에서 최근에 시장을 보니까 자산주들이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특히 PBR과 개발 모멘텀 안혜수 캐스터가 정리했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근 주식시장에선 삼표시멘트와 하림지주를 필두로 부동산 자산주들의 급등세가 매서웠습니다. 하림지주의 상한가 기록을 보고는 닭보다 땅이 먼저 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사실 이런 흐름 낯설지 않죠. 이미 작년에도 몇 차례 시가총액의 3배가 넘는 자산 가치와 저PBR 테마가 맞물리면서 여러 종목들의 수혜를 입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세이브존 INC는 시가총액 1,400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장부가는 이를 훨씬 웃돕니다. PBR 0.2배라는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불을 지피자 지난 12월엔 자산 가치 대비 싼 종목을 찾는 보물찾기 수급이 집중되었습니다. 또 터미널 부지를 보유한 동양고속까지 재개발 기대감에 연일 상승하며 3개월 수익률이 652%를 기록, 부동산 자산주 사이클이 꾸준히 돌아오는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했고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하림지주와 삼표시멘트도 낮은 PBR에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급등의 선봉장 삼표시멘트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죠. 삼표그룹이 추진 중인 성수 프로젝트가 가시화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성수동 옛 레미콘 공장 부지를 무려 최고 79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단지로 개발합니다. 완공시 롯데월드타워에 이은 서울에서 두 번째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고요. 여기 은평구 DMC 수색 프로젝트까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하림지주 역시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이라는 대형 호재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00% 자회사인 하림산업을 통해서 지하 8층, 지상 59층 규모의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자산 가치만 보고 버티기보다는 그 자산이 실제 랜드마크로 변하는 이벤트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도심 개발은 변수가 많고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위험도 있으니까요.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겠죠. 이어지는 분석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 자산주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자산주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PBR만 보고 투자하자니 약간은 애매한 경향도 있고 또 그렇다고 개발 모멘텀을 보자니 아직 구체적으로 개발이 가시화된 건 또 딱히 없어 보이는데 자산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공교롭게도 어제 지금 설명해 주신 삼표시멘트와 하림지주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요? 둘 다 코스닥 기업. 네. 통상 자산주라고 하면 네. 코스피 기업, 뭐 롯데칠성도 있고 뭐 많이 알려진 BYC 같은 기업들은 사실 이번 자산주 랠리에 별로 동참하지 못했어요. 동양고속도 사실 작년에 올랐지 뭐 이제 강남터미널 개발로 올해는 사실 그닥 이거 최근은 좀 별로잖아요. 최근에 올라가는 자산주들의 컨셉은 코스닥입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저는 일맥상통하다라고 봐요. 시장에 대기 자금이 많고 코스닥 부양책에 대한 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에는 코스닥에서 뭘 살까, 코스닥을 이제 뭐가 올라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도 왜 지금일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명분이나 주 테마가 돼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뭐 하림지주 다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일까에 대한 고민을 잘 해보면 지금은 코스닥 시장을 다들 바라보고 있다는 게 사실 저는 하나의 증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금 아마 정부가 5,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뭐 3,000포인트, 1,500포인트, 2,000포인트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5,000포인트 했으면 코스닥도 가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닥에는 정말 뭐 살까? 라는 이제 그런 컨셉들을 찾다가 그러면 자산주도 이번인가가 된 거죠.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런 종목들이 유동성이 좀 없고 약간 좀 품절주 느낌의 매매 좀 호가도 얇은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상가를 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은 앞으로 사실 저는 조금 유동성의 힘을 좀 믿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계산기 두들려서 산다면 못 살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기업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좋은 명분이라면 시장에서 좋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 수익률 이상의 성과를 저는 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닥이 좀 주춤한데 명절 전후로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특히나 뭐 반도체 소부장들 뭐 이제 대형 IDM들이 증설도 나오고 낸드에 대한 성장성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코스닥에서 좋은 자산주도 잘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올 상반기는 좀 그래 재밌지 않을까. 오늘은 당연히 조금은 쉽지 않겠죠. 근데 뭐 주식하면서 이런 날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날도 있구나 그냥 하루 정도 그냥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산주라는 흐름도 코스닥 시장과 연관이 있었네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황유한 신한투자증권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